맨날 돈 없다고 나한테 돈 받아가면서 친정엄마랑 일본 여행 다녀왔다며? 아, 그건 친정엄마 칠순이라 어쩔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어. 시댁에는 손 벌리면서 그 돈으로 친정에 쓰는 거잖아. 어머니, 그걸 왜 문제 삼으세요? 부모 챙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나는 뭐 남이니? 나도 부모잖니? 솔직히 어머니한테 받은 돈까지 간섭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든 제 마음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박정숙이에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키워내느라 제 인생 대부분을 고단하게 보냈어요. 허리띠 졸라매며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낮에는 파출부로 일하다 밤에는 반찬 가게를 꾸리면서 악착같이 모아 단독주택을 마련했지요. 제 손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산 집이라 그 안에는 제 청춘과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마당에 심어둔 담나무는 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며 제 삶을 위로해줬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 큰 집 관리가 점점 버겁지만 그래도 제 존재의 증거 같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집이에요. 아들 현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실히 살고 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피하는 쪽이에요. 며느리 서영이는 겉보기엔 싹싹하고 말도 잘해요. 웃음도 빠르고 말끝마다 애교를 섞는데 그 웃음이 저를 향할 때와 다른 곳을 향할 때가 다르다는 걸 저는 점점 느끼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려니 했지만 세월이 흐르니 그 차이가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주말이면 아들 부부가 집에 들렀어요. 초인종 소리가 나면 저는 부엌에서 국물간을 한 번 더 보고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음식들을 상위에 올려놓곤 했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려오는 말은 늘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아무것도 못 사왔어요.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단 낫죠?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와, 갈비찜 냄새 정말 좋네요. 오늘은 제대로 한 끼 먹겠어요. 식탁 위에서 제일 좋은 부위는 항상 서영이 젓가락이 먼저 집어갔어요. 현수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고 조용히 웃어넘겼지요. 저는 대보름과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기분으로 밥상을 지켰어요. 밥을 다 먹고 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며느리의 말이 또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현금 조금 있으세요? 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얼마가 필요하니? 큰돈 말고요. 당장 막을 것만요. 그렇게 건넨 돈이 소소해 보이지만 모이다 보면 꽤 큰 액수가 돼요. 저는 다음번엔 줄이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어느새 습관처럼 지갑이 열리고 있었지요. 게다가 집을 나설 때면 며느리의 눈은 늘 집안을 훑었어요. 휴지 조금만 가져갈게요. 세제도 다 떨어졌어요. 냉동실에 고기 남은 거 있으면 조금만 싸주세요. 김치통을 열어보며 이건 저희 집에선 못 담는 맛이에요. 통째로 챙겨갈게요. 하면서 가방에 넣고는 당연하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지요. 저는 늘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 말은 간단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하나씩 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필요와 편리는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필요처럼 들렸거든요. 그때까진 아직 제 마음이 크게 기울지는 않았어요. 그래, 형편이 어렵다니 내가 도와야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그 빈손은 점점 당연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이 손에 작은 과일 상자라도 들고 오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속이 쓰릴 때가 있었어요. 서영이는 늘 코트만 여미고 들어왔지요. 요즘 진짜 힘들어서 선물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하고 말하곤 했어요. 처음엔 안쓰럽게만 들렸지만 차츰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주말 저녁 제가 잡채를 넉넉히 만들어 두었어요. 돌아갈 때 며느리가 말했지요. 어머니, 이거 다 저희가 가져가도 돼요? 이번 주에 반찬 하나도 못 했거든요. 조금만 가져가. 내일도 먹어야 하잖아. 아, 그럼 절반만 가져갈게요. 그렇게 담아간 반찬통은 비워져 돌아왔지만 뒷말 하나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네에서 들으니 그 반찬을 자기 친정에 갖다 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명절 아침은 늘 분주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탕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며 조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상을 차렸어요. 그러다 보면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고 이웃집에서도 기름 냄새가 스며들어 오지요. 다른 집에서는 며느리들이 과일 상자 하나, 정육 세트 하나씩 들고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 집은 달랐어요. 서영이는 빈손으로 들어섰지요. 어머니, 올해는 진짜 힘들었어요. 명절 선물은 없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빈손으로 와도 돼. 다만 말은 예쁘게 하자. 그래도 오긴 왔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 말끝이 제 마음에 걸려 남았어요. 오긴 왔다는 말이 꼭 밥은 얻어먹겠다는 허락처럼 들리더군요. 조상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치우고 나니 서영은 남은 갈비찜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거 저희 집에 싸가도 돼요? 고기 구경을 못해서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있었지요. 싸간 고기도 또 친정에 가져다 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참아야지 하고 넘겼지만 속 깊은 곳에서 괘씸함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아들 부부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시댁 어른으로서 챙겨주는 정성이랄까요. 밥상을 차리고 기다리니 서영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 미역국까지 끓이셨어요? 아,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더니 숟가락으로 국물 몇 번 휘젓고는 그대로 내려놨지요. 대신 자리를 정리할 즈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현금 좀 있으세요? 이번 달 카드값이 겹쳐서요.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손은 이미 제 쪽을 향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만 해도 건넨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손주 용돈을 챙겨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아이 이름을 적은 봉투를 건넸지요. 아이가 두 손을 내밀려는 순간 서영의 손이 더 빨랐어요. 아유,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감사히 쓸게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지갑에 쏙 넣어버렸어요. 아이는 그저 해맑게 웃었지요. 저는 그 웃음에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제가 깜빡해 용돈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서영은 식탁 끝에서 태연하게 말했지요. 오늘은 용돈 없으시네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어요. 없다는 말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는 태도에 가슴이 툭 내려앉았어요. 저는 말없이 반찬 그릇을 옮겼어요. 김치를 중앙에 놓고 갈비찜은 살짝 멀리 밀어두었지요. 마치 제 마음을 같이 옮기듯이요. 그 무렵 저는 스스로를 자꾸 다그쳤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자.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속마음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형편 때문일까? 아니면 버릇이 된 걸까? 작은 의심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 현수가 퇴근길에 들렀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수야, 너희 사정이 그렇게 어렵니? 서영도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아. 내가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너희가 필요 이상으로 내게 의지하는 것 같아. 엄마 마음 알아. 잠깐만 이해해줘. 현수는 늘 말끝을 흐렸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눈빛이었지요. 저는 그 눈빛 속에서 대답 대신 의심을 읽어야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원래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주는 제 마음과 그것을 당연시하는 며느리의 태도 사이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며느리는 그 선을 자꾸 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장부를 꺼냈어요. 돈의 흐름을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지요. 오늘 건넨 돈, 오늘 내준 물건, 내 마음에 남은 허전함.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장부였어요. 그 장부에 저는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덧붙였어요. 필요와 당연함을 구분하자.
그 한 줄이 제 손끝에 오래 남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일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마당 관리도 벅찼어요. 감나무에 물 주는 일이 즐겁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새 허리가 아파 삐걱대며 들통을 나르는 게 일이 되었지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큰 집은 이제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조그만 아파트로 옮겨야겠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들렀을 때 제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수야, 나 이제 큰 집 관리가 벅차다. 작은 집으로 이사할까 해. 그러자 서영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머니, 그럼 큰 집은 우리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당황해 순간 말이 막혔지요. 현수도 서영 쪽을 보며 덩달아 말했어요. 그래, 엄마.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도 좁고 대출도 아직 남았어. 엄마 큰 집에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엄마도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그 말투엔 염치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아들을 생각하면 못해줄 것도 없었어요. 평생 혼자 키워 낸 아이였으니까요. 그래, 내 자식인데 살게 해주면 좋지 않나 싶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이 피어올랐어요. 욕을 하기보다 당연한 권리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웃으며 넘겼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으니 두고 보자.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시더라도 결국 저희가 들어가야죠. 뭐, 다른 선택이 있겠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는 척했지만 마음은 서늘해졌지요. 며칠 뒤 동네 친구 복자에게 이 얘기를 흘렸어요. 복자야, 내가 작은 집으로 옮길까 하니 서영이랑 현수가 큰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네. 복자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정수가 애초에 네가 알아서 정해야지. 걔들이 달라고 해서 줘버리면 후회한다. 주는 건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렵다.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내가 살기 힘들어지면 큰 집 비워주고 나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면 되지 않겠니? 아들 사랑은 좋은데 며느리 눈빛을 잘 봐. 그 눈빛이 감사인지 당연함인지. 복자의 말이 제 귓속에서 오래 울렸어요. 저는 애써 외면했지만 사실 그날 서영이의 태도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뒤로 서영은 달라졌어요. 집에 올 때마다 슬쩍 이런 말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들어가면 이 마당은 꽃으로 꾸미면 좋겠네요. 저희에도 방이 2개면 더 좋을 텐데 큰 집이면 가능하겠죠? 부엌, 구조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쓰면 훨씬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미 자기 집이 된 듯이 말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돌덩이가 점점 커져갔지요. 그 무렵 현수도 변했어요. 예전엔 제 눈치를 보며 엄마 힘들면 우리가 돌게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아내 쪽 말에 더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 관리 힘드시잖아. 우리가 들어가 살면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들이 편해지길 바라는 제 마음과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부딪혔거든요. 저는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작은 집으로 옮기면 편해질 거야. 그런데 큰 집을 그냥 내줘도 괜찮을까? 고생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저 애들이 감사보단 당연하단 표정을 짓는 게 걸리네. 결국 저는 그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잠시 묻어두기로 했어요. 아직은 확실히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며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 눈은 며느리의 말과 행동을 더 날카롭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집으로 옮길 결심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큰 집을 누구에게 맡길지에 대한 답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지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지요. 그 중 한 분이 휴대폰을 들고 와선 제게 보여주셨어요. 정숙 씨, 이거 서영이 아니야? 화면 속에는 반짝이는 명품 매장 앞에서 포즈를 취한 서영의 사진이 있었어요. 커다란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2-3개나 들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순간 제 눈이 얼어붙었어요. 서영이가 명품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늘 돈이 없다, 카드값이 밀렸다던 그 입술이 떠올랐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억눌린 마음을 달래려 TV를 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휴대폰으로 자꾸 향했지요. 저는 결국 서영의 SNS 계정을 찾게 되었어요. 평소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공간이었는데 그날따라 열어보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어요. 화면을 넘기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어요. 파리에서의 행복한 시간 엄마랑 여행 샤넬 앞에서. 사진 속 서영은 친정엄마와 팔짱을 끼고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줄줄이 이어지는 해외여행 사진들. 호텔 조식 뷔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스테이크. 설마 내가 준 돈으로 목구멍이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더 큰 충격은 며칠 뒤 찾아왔어요.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 나가던 길, 옆집 아줌마가 넌지시 말했지요. 며느리 참 좋겠다. 어머니 덕에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저번에 보니 또 새 가방 들었더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세상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속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장부를 꺼냈어요. 몇 달 전부터 써 내려온 장부였지요. 오늘 준 돈, 오늘 내준 물건, 남은 마음의 허전함. 장부 위에 서영의 SNS 사진이 겹쳐 보였어요. 제 글씨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서 도와준 게 결국 호화, 여행 자금이었단 말인가.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음 날 서영이 집에 와서 태연하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또 카드값이 겹쳐서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제 속에서 뜨겁게 끓던 무언가가 확 솟구쳤어요. 서영아, 너 요즘 파리 다녀왔다며? 서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그리고 가방은? 화장품은? 레스토랑은? 제가 잇따라 묻자 서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씩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대답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그 한마디가 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라 믿었던 건 사실 다 거짓이었구나. 제가 흘린 눈물과 건넨 돈이 며느리의 사치와 허영을 위해 쓰였다는 게 너무도 분명해졌지요. 그날 밤 저는 집 안을 서성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왔던 걸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했던 걸까?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 눈물은 서글픔보다 분노에 가까웠어요. 서영의 말과 웃음, SNS의 사진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켜 소용돌이 쳤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아야지라고 속삭일 수 없었어요. 내 속을 파고드는 의심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며느리의 말과 SNS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장면이 떠올라 마음이 요동쳤지요. 내가 바보였구나. 내 손으로 내 마음을 속여왔구나. 분노와 서글픔이 교차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슬슬 정리하셔야죠. 서영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어요. 정리라니? 제가 되묻자 서영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요. 큰 집이요. 어머니도 작은 집으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사 준비해야죠. 옆에 있던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양새였으니까요.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내가 큰 집에 들어가 살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니? 어머니, 아파트로 옮기시면 되죠.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작은 집이 관리도 편하고 생활비도 덜 들잖아요. 말만 들으면 걱정하는 듯하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였지요. 자신들은 큰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욕심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미적거리며 흐릿하게만 잡고 있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 작은 집으로 옮기자. 그러나 큰 집은 누구에게도 그냥 주지 않는다. 최소한 당연시하는 저 애들에게는 절대 안 된다. 며칠 뒤 저는 혼자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몇 군데를 둘러보았지요. 관리비도 적게 들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집. 햇빛이 잘 드는 남양집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 충분하겠네. 작은 집이었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설렘이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큰집 등기부 등본, 땅 문서, 통장. 제 손길이 서류 위를 지나갈 때마다 지난 세월의 땀과 눈물이 함께 스쳐갔습니다.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이 집을 지켰는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내놓으라니. 그럴 순 없다. 며칠 뒤 다시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말했지요. 어머니, 이사 날짜를 좀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짐을 싸야 하니까요. 이번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큰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아예 굳힌 모양이구나. 서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지요. 그럼요. 어머니도 힘드시고 저희도 필요하니까. 다 같이 좋은 거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좋기는 누가 좋아? 나보고 힘들게 지켜온 집을 내놓으라는데 그게 어떻게 다 같이 좋은 거냐?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수는 어색한 얼굴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집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고 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 등본과 땅 문서가 들어 있었지요. 이제 결심해야 한다. 나는 작은 집으로 간다. 하지만 큰 집은 내 손에서 함부로 나가지 않게 지켜야 한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은은한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과 최종 계약을 마쳤습니다. 큰 집에는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고 저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됐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다시 쥐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며칠 뒤 찾아온 아들 부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다. 큰 집은 세입자 들어와서 월세 받을 거다. 아니, 저희가 살기로 했잖아요.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자기들 집을 내놓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럼 너희 집은? 전세 뺐죠. 어머니 집 들어갈 줄 알고. 지금 저희랑 갈 데도 없어요. 서영은 거의 울먹이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큰 집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믿은 거다. 아니, 자식한테 집 한 채 안 물려주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다 해주던데 어머니만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는 겁니까? 나는 너희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 먹여주고 챙겨주고 손주 용돈까지 줬다. 그런데 너는 시댁에는 빈손으로 오면서 친정에는 여행 보내고 명품 사주고 다 했지. 그게 바로 불효다. 친정에 돈 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제 엄마 챙기는 게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저희 생활비 조금 대줬다고 간섭하세요? 간섭. 내 집을 탐내는 내가 간섭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가 흘린 땀 한 방울 없이 얻으려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다. 옆에서 현수가 조심스레 말했지요.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내가 아들이지만 어머니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나는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이 집을 지켰다. 그런데 내 아내는 빈손으로 와서 얻어가기만 하면서 자기 친정에는 흥청망청 돈을 쓰지 않느냐?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내 집을 내줘야 하니? 순간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다. 나는 큰 집에서 월세 받아서 편히 살 거다. 너희는 없는 살림이라도 내 힘으로 살아봐라. 남의 둥만 치고 살다가는 평생 내 집 하나 못 가진다. 서영은 분노의 치를 떨며 짐을 싸듯 나가버렸습니다. 현수도 씁쓸한 얼굴로 뒤따라갔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릴 때 제 마음 한편에 오래된 짐 하나가 내려앉는 듯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햇볕이 잘 들어와서 마음까지 환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가 보였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오르내리기도 편했지요. 무엇보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계속 연락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만나야겠지요. 이웃 복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이제야 내가 제대로 내 인생을 챙기는구나. 앞으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야 알겠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저녁 무렵 새 부엌에서 따끈한 국을 끓여놓고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TV를 켜니 여행 다큐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의 온천 마을, 바닷가, 호텔, 노을 진 풍경.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슬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나도 여행을 가볼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따끈한 밥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겠다. 더는 속지 않고, 더는 빼앗기지 않고. 창밖에는 노을빛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새 보금자리를 비추는 그 빛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했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 뭐예요? 국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데요. 승우야, 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 또 밥부터 찾니? 나는 내 집 식모가 아니야. 아니, 장모님.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아프다고 이렇게 대화하시면 곤란하죠. 우리가 옆동으로 이사 온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엄마, 딸이 제일 만만한 상대는 엄마잖아. 나 결혼했어도 엄마가 다 해줘야지.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어머니와 딸 부부의 대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이 된 박춘혜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왔고 제 인생은 늘 딸 소연을 위해 바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장사를 하며 뼈 빠지게 벌어도 힘들단 생각보다 얘가 좋은 학교 가야지, 얘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게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 해서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까지 마쳤고 직장도 잘 다녔습니다. 시집할 때는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제 내 딸이 한 가정을 꾸리는구나. 나도 이제 한시름 덜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사위라는 사람도 첫인상은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회사원이라더니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예의 바른 인사도 하고요.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내가 잘해줘야지. 저 사람이랑 내 딸이 행복해야 내 마음도 편하지. 처음에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딸 부부가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멀리 가면 섭섭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연이가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엄마 집 바로 옆동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엄마랑 가까이 살면 든든하고 좋잖아.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부모랑 멀리 가려고만 하는데 우리 소연이는 엄마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흐뭇해서 밤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자랑했지요. 우리 소연이가 옆동으로 들어온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고 외롭지도 않겠다.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야, 넌 복도 많다. 사위랑도 가깝게 지낼 수 있겠다. 딸이 얼마나 엄마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위 승호가 이사 오는 날도 제가 앞장서서 도와줬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자리까지 제가 꼼꼼히 봐주고 집들이 음식도 한가득 차려다 줬지요. 승호가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그 말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 보기보다 참 괜찮구나. 우리 소연이 맡겨도 되겠다. 이사 후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딸 부부가 저녁마다 인사도 하러 오고 승호도 퇴근길에 들러서 장모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웃으며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저는 사위가 그렇게 다정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부엌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0년 손님이라는데 내가 잘 챙겨야지. 사위 잘해주면 딸도 편하지. 그런데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소연이가 퇴근하자마자 제 집으로 들어와서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오늘 저녁 뭐야? 남편이 집에서 밥 안 먹겠대. 엄마네 가서 먹자고 했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그래, 오늘은 미역국 끓여놨다. 같이 먹고 가라. 그날은 별일 아니라 생각했어요. 딸 부부가 저랑 같이 밥 먹으니 오히려 정겹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딸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들러서 밥을 차려달라는 게 자연스러워졌지요. 소연은 엄마 밥이 제일 맛있지? 하며 웃었고 승호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며 태연히 물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반찬 뭐 있어요? 국은 있나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처음에는 사위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속으론 얘가 조금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하는 서운함이 스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꾹 참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좀 쉬겠거니 했습니다. 평일에 힘들게 일했으니 주말에는 나도 좀 늦잠도 자고 편히 있어야지. 그런데 주말 아침에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승호가 활짝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장모님, 오늘도 밥 좀 부탁드립니다. 제 먹을 게 마땅치 않네요. 그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옆에서 엄마, 그냥 해주라. 옆동이니까 편하잖아.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딸이 옆동으로 오니 기뻤는데 이게 맞는 걸까? 가슴 한쪽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위에게 기대했던 건 따뜻한 예의와 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100년 손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당연한 듯 요구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아직은 꾹 참았습니다. 딸 부부가 신혼이니 내가 조금 힘들어도 보태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벌써 작은 응어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소연이 부부가 하루 이틀 밥 먹으러 오는 정도였지만 점점 당연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퇴근만 하면 어김없이 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라는 소연의 목소리와 함께 승호는 신발을 벗으며 장모님, 오늘 저녁 뭐예요? 하고 묻곤 했지요. 그때마다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솥을 열고 국을 덮이고 반찬을 꺼내 차렸습니다. 그런데 승호는 숟가락을 들며 꼭 투정을 했습니다. 장모님, 이 반찬은 어제 거 아닌가요? 김치는 안 익었네요. 장모님 김치 담그신 거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없어요? 말은 정답게 하는 것 같았지만 속은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꾹 눌렀습니다. 사위가 먹는 밥상에 흠잡히면 안 된다고, 내 딸 체면이 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계속되자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해도 저녁만 되면 마치 식당처럼 제 집이 열리는 거였으니까요.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남들처럼 퇴근하면 텔레비전도 보고 쉬고 싶었지요. 그런데 제 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손님이 차지했습니다. 아니, 손님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손님조차 아니었어요. 그래도 입 밖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옆동으로 살아서 좋다고 친구들 앞에서 자랑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소연은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저를 불러냈습니다. 엄마, 출근길에 우리 집 좀 들러서 빨래 널어줘. 어제 세탁기로 올려놨는데 깜빡했어. 엄마, 우리 집 쓰레기 좀 버려주라. 시간이 없어. 저는 처음에는 흔쾌히 도왔습니다. 내 딸이 바쁘니까 내가 대신해주면 되지 하고요. 그런데 그 부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갈 때마다 제 자신이 딸 집 식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소연이 출근길에 제게 쪽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집 비밀번호야. 아침에 좀 들어가서 청소도 해주면 좋겠어. 엄마 집이랑 옆동이라 힘들지도 않잖아. 저는 그 순간 울컥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힘든 건 잠깐이겠지. 애 낳으면 좀 달라지겠지. 그렇게 위로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은 점점 딸 부부의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제 하루는 제 스케줄이 아니라 소연과 승우의 일정으로 굴러갔습니다. 아침이면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세탁기 돌려놓을 테니까 널어주고 다 마르면 개어나? 처음엔 잠깐 부탁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아예 당연한 일과가 돼버렸습니다. 제 집보다 소연네 집에 더 오래 머무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이웃들이 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아이고, 따님이 옆동에 살아서 든든하시겠어요. 손주도 생기면 춘혜 씨가 가까이 있으니 참 좋겠다. 저는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남들은 복이라 하지만 제겐 점점 짐이 되어갔거든요. 결정적인 건 손주가 태어나면서였습니다. 애가 태어난 건 분명 기쁜 일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육아의 모든 무게가 제 어깨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연은 말했습니다. 엄마, 옆동이라 편하잖아. 애 어린이집에 맡기기 전까지만 도와줘. 승호는 더 대놓고 말했지요. 장모님이 봐주시는 게 제일 좋죠. 저희도 안심이고요. 그 말은 고마움이 아니라 의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아기를 안고 씨름해야 했습니다. 울음소리에 정신이 아찔하고 밤에 잠도 설쳤습니다. 하지만 소연과 승호는 퇴근하고 와서는 아이를 안아보는 신용만 하다가 곧바로 제 밥상부터 찾았습니다. 장모님, 오늘 반찬 뭐예요? 김치찌개 있나요? 저는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저는 땀에 젖은 채로 아기를 안다가 겨우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승호는 숟가락을 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고기 양이 왜 이렇게 적어요? 저녁에 좀 든든하게 먹어야지. 소연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승호 씨 회사 일 힘들잖아. 고기 좀 넉넉히 해주면 안 돼?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마치 요리사 같았습니다. 딸은 제 몸을 걱정하기보단 남편 눈치를 보며 저를 부려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내가 언제부터 너희 집 식모가 되었나? 내가 언제부터 너희 아이 보모가 되었나? 하고 한탄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갈비찜 해줘. 저는 순간 마음속 깊은 데서 울컥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얘야, 엄마도 주말은 좀 쉬면 안 되겠니? 엄마, 우리 시댁에 가져가야 해서 그래. 엄마가 해줘야지 체면이 서잖아. 결국 저는 또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지만 정작 저는 한 점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소연 부부가 음식을 싸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제 손에 쥔 건 빈 그릇뿐이었으니까요. 가장 서러운 건 명절이었습니다.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승호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김치랑 갈비, 잡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못하시거든요. 그 말에 저는 시장을 몇 번이고 들락거리며 재료를 샀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허리 펼 틈도 없이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명절 당일 승호는 제 음식을 싸들고 시댁에 가서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직접 한 거예요. 저희가 경성스럽게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해 차린 음식을 들고 가서 효자 코스프레를 했다니 그 뻔뻔함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들어온 선물들도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지인들이 명절마다 보내주는 과일 상자,
한우 세트 같은 귀한 것들을 소연이 슬쩍 들고 갔습니다. 엄마, 우리 시댁에 가져가야 해. 엄마는 혼자잖아. 이거 필요 없지?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던지요. 혼자니까 필요 없다는 말은 곧 엄마는 만만한 존재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제 마음은 매번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밤에 불 꺼진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빈 그릇만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기름때가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우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내가 이 나이에 밥 짓고 설거지하는 기계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왜 내 사위는 손님보다 더 불편한가? 왜 내 집이 이들의 밥상과 창고가 되어버린 걸까?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간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참고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딸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살다 보니 속에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위 승호는 그 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만만하게 보고 당연하단 듯 요구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려서 겨우 약을 먹고 이불 속에 누워 있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소연과 승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얘야, 엄마가 오늘은 좀 아파서.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호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 뭐 있어요? 김치찌개 끓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데 밥부터 묻는 사위라니. 소연조차 엄마, 그래도 뭐라도 좀 해줘. 우리 집엔 반찬이 하나도 없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국물 냄새가 퍼질 때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국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손님이 아니다. 손님이라면 아픈 집주인 눈치를 보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건 민폐다. 저는 점점 제 존재가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부엌에서 일하는 손일꾼이구나. 이 사람들 눈에는 내가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승호는 눈치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애초에 눈치를 볼 생각조차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제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옆동으로 이사 온 건 다 이유가 있어서예요. 장모님이 가까이 계시니 밥도 편하게 먹고 집안일도 걱정 없고 애도 맡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효율이라니. 내 인생이 그들의 효율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 옆에서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덕분에 얼마나 편한데.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결혼 생활이 안정적인 거야.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도 내 삶이 있다. 나도 사람이다.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뿐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딸이 더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남편의 뻔뻔함을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친구 복순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복순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함께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춘혜야, 너 그렇게 살면 병난다.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는데 너한텐 백년 민폐 손님이네. 너 언제까지 참고 살 거야? 저는 고개를 푹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소연이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복순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부터라도 네 인생을 지켜야 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자신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위의 무례와 딸의 무심함이 쌓여서 제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는 이 집에서 사라진다. 내 집도
내 삶도, 내 존엄도 다 잃고 만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불씨 같은 결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제 생일만큼은 소박하게나마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연과 승호는 아무 말 없이 저녁 때 제 집에 들어와서는 식탁부터 차려달라 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 뭐 있어요? 고기 있으면 구워 먹고 싶네요. 소연은 옆에서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특별한 날도 아니고 그냥 해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생일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른 척한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눌러왔던 응어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고 크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소연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승호는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밥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말이 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밥만 해주면 된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밥만이야? 내가 며칠을 고생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내 몸이 아파도 밥 달라. 국 달라. 반찬 달라. 나는 내 식모가 아니다. 나는 내 부엌대기가 아니다. 소연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엄마가 해주면 편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편하다니. 내가 편하면 나는 불편한 거야. 내가 웃으면 나는 눈물 흘리는 거야. 내가 왜 이 나이에 내 집 살림까지 떠안아야 하니? 내가 왜 내 시댁 체면을 세우려고 고생을 해야 하니? 내 생일까지 무시당하면서 이러고 살아야 하니?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승호는 여전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의지하는 거지.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가족, 내 입에 밥 넣어주고 내 부모 체면 세워주고 내 집 청소하고 내 자식 키워주는 게 가족이면 나는 대체 뭐냐?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저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밀번호 변경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새 숫자를 누를 때마다 제 가슴에서 켜켜이 쌓였던 고통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컥 마지막 설정 완료 소리가 울리자 몇 년 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한순간에 뻥 뚫렸습니다. 다음 날 소연과 승호가 아무렇지도 않게 현관문을 열려 했습니다. 삑삑삑 철컥.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승호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바뀌었지? 장모님, 안에 계세요? 문 열어주세요. 소연도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 들어가야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저는 눈을 감고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더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밖에서는 승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 장난치세요? 우리 집처럼 드나들던 건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 순간 저는 문 너머로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드는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더는 밥상 차려줄 생각 없으니 돌아가라. 소연의 울먹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이제 안 그럴게. 제발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너희가 내 생일까지 무시한 순간 나는 모든 걸 끊었다. 내 집 문은 이제 너희를 위한 문이 아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다시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은 이제 단순히 철문이 아니라 제 인생을 지켜주는 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누구도 제 부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날 이후 제 집 앞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소연과 승호가 초인종을 연거푸 눌렀고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장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번만 얘기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내 참아왔던 세월이 제 등을 떠밀어 주듯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내가 밥 해주고 집안일 다 해주고 손주까지 키워줬는데 고마움은 없고 당연함만 있었다. 이제는 안 된다. 더는 내 집 문턱 넘지 마라. 소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만 봐주면 안 돼? 늦었어. 엄마를 부엌대기로 부리고 내 생일까지 무시한 순간 이미 끝났다. 사과가 늦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과 함께 현관 앞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집은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고 누군가 부엌에서 반찬을 찾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동네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소연 씨 얼굴 봤어. 애 키우느라 반쪽이 다 됐더라. 사위는 시댁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왔다고 욕만 먹는다더라. 장모가 다 해줘서 효자 행세하던 게 이제 들통난 거지. 그 집 부부 요즘 맨날 싸운대. 집안일 나누다 서로 고성만 오간다더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세상에 당연한 도움은 없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소연은 몇 번이나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 앞에서 울며 불며 엄마 용서해줘. 우리 진짜 잘못했어. 하던 날도 있었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다시 받아들였다면 또다시 제 삶은 부엌에서 시작해 부엌에서 끝나버렸을 테니까요. 이제 제 아침은 다릅니다. 해가 들면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라디오를 켜놓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밥상을 준비하느라 허겁지겁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친구 복순이가 와서 제게 말합니다. 춘혜야, 얼굴이 한결 좋아졌다. 이제야 너답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집을 지키니까 내 얼굴도 돌아왔나 봐.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억압은 가족이 아니란 걸요.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지만 제 사위는 손님보다 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제 제 집은 제 삶을 지키는 성벽이 되었고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더는 누구의 밥상도 누구의 체면도 위에 내 삶을 바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 축하드려요. 혹시 퇴직금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대출금 만기 드는 게 있어서요. 퇴직금 중에서 5천만 원만 주세요. 퇴직금은 내 노자금이야. 생활비며 병원비로 써야지. 너희한테 줄 수 없다. 아버님,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효도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지? 희정아, 그동안 너 올 때마다 내가 100만 원씩 용돈도 줬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효도를 할 수 없다고. 그럼 돈을 주니까 효도한 거였니? 그렇다고 봐야죠. 퇴직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도예요. 얼마 전까지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했어요. 아내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과 딸이 가까이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지만 퇴직 전에는 주말이면 집이 북적였어요. 아들 현도와 며느리 희정, 손주들까지 넷이서 꼭 제 집에 와줬거든요.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줬더니 초인종도 안 누르고 들어왔어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밥 냄새 너무 좋다. 희정이의 목소리가 들리면 괜히 집안이 밝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현도는 슬리퍼 신고 쓱 들어오면서 아버지, 오늘도 고기예요?
그 순간을 위해 일주일을 버텼어요. 저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용돈을 챙겨놨어요. 희정이 눈치 안 보이게 식사가 끝날 무렵 조용히 봉투를 건넸죠. 이거 생활비에 보태 쓰거라. 처음엔 손살에 치며 아버님, 너무 많아요.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말없이 가방에 넣고 뚜껑도 닫지 않더라고요. 주는 제 입장에서는요. 그냥 이 돈이 아이들 학원비라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제가 돈 쓸 데가 뭐가 있겠어요. 주는 게 더 기뻤어요. 희정이는 돈을 받은 날은 꼭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다음 주엔 저희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올게요. 저희 아버님 음식 솜씨 자랑 좀 할래요. 그러면 저는 마트에서 고기 2배로 사놨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친구들이 같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손주 녀석들도 식사 후 제 옆에 와 앉아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 이번에 반에서 3등 했어. 상 줘야지. 그러면 저는 주머니를 뒤져 미리 준비한 10만 원짜리 봉투를 꺼내줬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 최고.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희정이는 꼭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 말고 아버님, 저 잠깐 애들 숙제 좀 볼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엔 그 말이 습관처럼 들렸어요. 그러면 현도가 일어서며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는 돈 받자마자 나가는 애들 등을 보면서도 일부러 제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조심히 가. 다음 주에 보자. 그 뒷모습이 웃고 있어서 전 그게 다 진심이라 믿었어요. 어느 날 희정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실요, 아버님 댁 오는 게 친정보다 더 편해요. 여기 오면 눈치 안 봐도 되고 맛있는 것도 많고 진짜 집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감동해서 다음 주엔 더 좋은 고기를 준비했어요. 용돈도 항상 100만 원 준비해뒀고요. 사실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주고 제 밥을 맛있게 먹어주고 그렇게 웃어주는 게 그냥 고마웠어요. 그 웃음이 진심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어요. 퇴직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퇴직식이 끝나고 다음 주말에도 현돈에는 어김없이 왔어요. 저는 그날도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버님, 퇴직하셨는데도 음식은 더 열심히 하시네요. 희정이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서 퇴직했으니까 더 자주 해줄 수 있지. 이젠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들도 오자마자 냉장고를 열고 과일이며 간식이며 꺼내 먹었고 현도는 소파에 벌렁 누워 TV를 켰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어요. 희정이가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사실 저희가 요즘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대출 중에 만기 돌아오는 게 있는데 퇴직금이 좀 들어오셨다길래 혹시 5천만 원 정도만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말없이 희정이 얼굴을 봤어요. 그러자 옆에서 현도가 덧붙였어요. 아버지, 진짜 부담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급해서요. 한두 달 안에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아들이 어렵다고 하면 도와줘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날 아침에도 병원에서 혈압약을 추가로 처방받고 온 상태였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현도야, 그 퇴직금은 내 노자금이다. 그거 없으면 병원비도 못 내고 생활비도 감당 못해. 너희가 내 병원비 매번 대신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희정이는 애써 웃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아, 네, 알겠어요. 저희가 괜한 부탁을 드렸네요. 현도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들이켰고요. 그 이후 다음 주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희정이가 받았어요. 아버님, 오늘은 애들 데리고 외출했어요. 주말마다 일정이 생겨서 저희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뭔가 쌀쌀했어요. 그 다음 주엔 현도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요즘 너무 정신 없어요. 나중에 한가해지면 연락드릴게요. 말투가 급했고 받자마자 서둘러 끊었어요. 잠깐 바쁜 거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3번의 주말이 흘러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가족 단톡방도 조용했고 손주 생일 때 보내던
사진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주말이 조용해지니 너무 쓸쓸했어요. 서운함보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어요. 그들이 환하게 웃으며 찾아온 건 내가 퇴직하고 퇴직금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을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다정했던 그 얼굴들. 내가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한 순간부터 그 미소는 사라졌어요. 이제 주말이 와도 조용해요. 거실에 울리던 아이들 발소리도 희정이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건 식탁 위에 남은 빈 접시들 뿐이에요.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끊긴 아들 내외를 생각하니 마음이 헛헛했어요. 아들 전화는 받아도 금방 끊겼고 며느리는 톡일금만 남긴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퇴직했어도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현돈의 집을 찾았어요. 예전처럼 손주 간식도 사서 챙겼고 희정이가 좋아했던 고구마 빵도 봉지에 담았어요. 무엇보다 빈손으로 가긴 싫었어요. 퇴직하고 수입이 없다 보니 100만 원은 무리였고 조심스레 10만 원짜리 지폐를 봉투에 넣었어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희정이가 나왔어요. 어머, 오셨어요? 표정은 반가움보단 놀람에 가까웠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어요. 손주는 방 안에서 게임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고 현도는 보이지 않았어요. 현도는 지금 화상회의 중이에요. 현도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희정이는 제 앞에 앉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묘한 공기가 흘렀어요. 예전처럼 반가워하지도 음식을 권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낯선 손님 대하듯 조심스럽고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침묵을 깨보려고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희정이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생활비에 보탰어. 희정이는 봉투를 받아 조용히 열었어요. 예전처럼 가방에 슬쩍 넣는 게 아니라 봉투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조금 끄덕이더니 봉투를 다시 제게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10만 원 주실 거면 안 주셔도 돼요. 1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손끝에 다시 쥐어진 봉투가 너무 무거웠어요. 땀이 배어있던 그 종이 한 장이 그 순간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밥은 안 먹고 저희 곧 나가봐야 해서요. 아버님, 잠깐 앉아 있다 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희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거실엔 저 혼자만 남겨졌어요. 현도 방문도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손주 녀석은 인사도 없이 게임 소리만 키웠어요. 식탁에도 주방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전등 불빛만 멍하니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희정이가 국을 덜어주며 아버님 밥 드시고 가세요 했을 텐데 이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방 안에 봉투를 도로 넣었어요. 괜히 가져왔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슬리퍼를 조용히 벗고 일어났어요. 안방에서 희정이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30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텅 빈 그릇처럼 보였어요. 나 이제 저 집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실감났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가방 속 봉투가 자꾸 발목을 잡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희정이가 웃으며 어머, 아버님 너무 많아요 하고 받아갔을 돈인데 오늘은 그걸 확인하더니 조용히 다시 내밀었어요. 이젠 안 주셔도 돼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예전의 웃음은 전부 100만 원짜리였구나. 그 웃음엔 가격이 붙어 있었어요.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가 떠난 이후로 혼자 있는 집이 낯설진 않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적막했어요. 예전엔 아들네가 오면 집안 가득 손주들 웃음소리가 떠돌았는데 오늘은 그게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소연이.
아빠,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저랑 같이 드시죠. 제가 오늘 반찬 좀 해놨어요. 아빠 드릴 것도 남겨놨어요. 지금 가도 되겠니? 그럼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무심코 물었어요. 소연아, 너는 왜 이렇게 변함이 없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니까 당연하죠.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어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아빠니까란 말이 이렇게 고맙고 뭉클할 줄은 몰랐어요. 소연이 집에 도착했을 땐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사위 경민이가 현관 앞에서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잘 오셨어요. 저녁은 소연이가 완전 진수성찬으로 차려놨어요. 그래, 고맙다. 식탁 위에는 제 입맛에 맞춘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 갈비찜, 두부 부침, 멸치볶음에 직접 무친 나물까지. 제 생일도 아닌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아빠, 내일 병원 가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 약국도 같이 들르고. 그래, 너 바쁘지 않니? 바빠도 아빠 먼저죠? 제가 언제 바쁘다고 안 간다고 했어요? 딸아, 이게 효도구나. 무언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거. 식사 후에 소연이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아빠, 요즘 기운 없어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애매했어요. 입을 때려다 그냥 웃어 보였어요. 그냥 좀 서운한 일이 있었지. 그런데 너한테는 말 안 할래. 괜히 듣고 마음 상할까봐. 저 마음 안 상해요. 오히려 아빠가 무슨 일인데 혼자 사귀실까? 그게 더 속상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 상황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감동이었어요.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엔 발걸음이 가볍진 않았지만 덜 외로웠어요. 딸의 작은 정성이 말 한마디가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걸 느끼게 해줬어요. 아들 집에서 받은 차가움은 내게 한기를 줬고 딸네 집에서 받은 따뜻함은 내게 온기를 남겼어요. 사람은 말이에요. 꼭 돈이 오가지 않아도 누가 진심인지 알 수 있더군요. 며칠 동안 전화기를 손에 쥐고 망설였어요. 문득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현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은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만 3번, 다음 날도 2번. 나중엔 희정이가 받았어요. 아버님, 지금 회의 중이에요.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현도네가 찾아왔어요. 예고도 없이요. 현도는 무표정했고 희정이는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진지하게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날은 저희가 좀 서운해서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죄송했어요. 퇴직금 중 일부만 도와주시면 진짜 예전처럼 다시 잘할게요. 매주 찾아뵙고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요. 아버님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 퇴직금은 내 마지막 돈이다. 병원 다니고 약값 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금이다. 나도 이젠 돈 벌 길이 없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희정이가 나섰어요. 그럼 집 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저희 진짜 급하거든요. 아버님 명의로 대출 하나만 땡기면 해결돼요. 저희가 갚을게요. 안 된다. 이 집 하나 남은 게 내 전부다. 너희는 지금도 내 병원비 대신 내줄 형편은 안 되잖아. 그런데 대출까지 받아서 너희 도와주면 나는 뭘 믿고 노후를 보내냐? 그 순간 희정이 얼굴이 확 굳었어요. 현도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부모가 자식 하나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만 받으신 거 생각하면 저희한테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효도를 받고 싶으면 돈을 달라는 걸로 들리는구나. 돈 주면 효도하고 돈 안 주면 효도 못하겠단 거냐? 됐어요. 그런 식이면 저희도 다시는 안 올게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희정이가 일어나면서 현도도 같이 따라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마치 누군가 관계를 끊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혼자 거실에 남아 조용히 앉았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 돌멩이 같은 게 걸린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저 내 자식이니까 믿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 믿음이 한순간에 돈 앞에서 깨졌어요.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어릴 적 현도 사진, 돌잔치, 초등학교 운동회, 수학여행 보내던 날. 그 웃음 속엔 분명히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산만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냐? 다시 안 온다. 기대하지 마라 귓가에 박힌 채 며칠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어요. 손주 웃음소리 들리던 주말이 이젠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정태수가 집에 들렀어요. 몇 년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예요. 자식들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죠. 야, 얼굴 왜 이렇게 상했냐? 요즘 밥은 먹고 사냐? 그냥 뭐 조금 피곤했지. 피곤해서 사람이 돌처럼 굳은 얼굴이 되냐? 뭔 일 있는 거 티 안 나게 하려면 입꼬리부터 좀 올리고 살아라. 정태수는 내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괜히 멋쩍게 웃으며 물었어요. 너희 애들은 잘 지내냐? 우리 애들 별거 없어. 그냥 지들 사는데 바쁘지 뭐. 기대도 안 한다. 잠깐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도가 퇴직금 달라고 했다. 거절했더니 담보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 하고 그것도 거절했더니 다시는 안 온다고 하더라. 정태수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꺼봐. 내가 뭐랬냐? 자식이 다 내 편인 줄 알면 큰 오산이다. 돈 줄 땐 웃고 안 줄 땐 남보다 더 하잖아. 이 나이 되면 사람 속이 다 보여. 웃는다고 다 내 편 아니야. 작은 한숨이 났어요. 괜히 고개가 떨궈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냥 평생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 그저 와서 밥 한 끼 먹고 안부 한 번 물어주는 거. 그거면 됐는데. 정태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똑바로 나를 바라봤어요. 영도야. 살아있을 때 줄 사람 줘야 후회 안 해. 죽고 나서 나눠봐야 소용없어. 누가 울어주긴 하겠냐? 누구 눈물이 진짜겠냐? 그 말이 가슴을 때렸어요.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기대는 사람이 저들이어야 하나. 생각이 깊어졌어요. 소연이는 말이야. 말 한마디. 식사 한 번에도 진심이 묻어 있어. 돈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줘도 늘 내 옆에 있어. 병원도 같이 가주고 밥도 해주고 전화도 꼭 먼저 해. 그런 애한테 뭘 물려준다고 누가 뭐라 할까? 정태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네. 남 보지 말고 진심 보는 거다. 제사밥 받을 사람 생각하면서 정리해. 자식은 둘이어도 부모 마음 알아주는 건 하나면 충분해. 그날 밤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살아있을 때 줄 사람 줘야 후회 안 해.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나도 이젠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소연이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날따라 유난히 진하게 떠올랐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정태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살아있을 때 줄 사람 줘야 후회 안 해. 그 말이 처음엔 막연했지만 지금의 나에겐 너무도 정확한 말이었어요. 누굴 위해 살아왔는지, 누가 내 편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나는 소연이를 불렀어요. 소연아, 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렇게 진지해요? 이 집 내 앞으로 넘기려 한다. 내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옆에만 계시면 돼요. 그런 마음이 고맙다. 하지만 내 마음 가는 곳에 남겨두고 싶다. 우린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고 인감도장을 꾹 찍었어요. 서류 한 장, 도장 하나로 지난 수십 년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휴대폰 번호도 바꿨어요. 통신사도 새로 바꾸고 연락처는 소연이 하나만 남겼어요. 새 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낡은 번호는 완전히 해지했어요. 열흘쯤 지났을까요?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현도와 희정 얼굴이 보였어요. 눈빛부터가 날카로웠어요. 문을 열자마자 현도가 먼저 쏘아붙였어요. 정말 소연이한테 집 넘겼어요? 그걸 저희한텐 한마디도 없이요? 아버지,
이건 아니죠. 저는 참고 기다렸어요. 어차피 이 집은 저희가 되는 거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 집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요? 매주 오면서 아버지를 얼라 챙겼는데요. 가족이니까 챙긴 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희정이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그만 밥상 차리랴. 애들 데리고 오랴. 제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세요? 그게 다 헛소였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신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데 자존심도 있고 기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돈 줄 때만 와서 효도하고 퇴직금 못 준다니까 오지도 않고 연락도 끊었잖니?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지? 소연이는 다르다. 그저 부모니까 돈하고 상관없이 그 마음 변함없이 잘한다. 너희하고는 달라. 현도도 목소리를 깔며 한마디 했어요. 나중에 받겠지 싶어서 참았어요. 근데 이렇게 소연이한테 다 넘기시면 저희 뭐가 됩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TV를 켰어요.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됐어요. 다신 안 올게요. 알아서 사세요. 효도? 다시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흰 끝이에요. 현관문이 쾅 닫히고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평온이구나. 이제 나를 지우려 했던 사람들에게 나도 조용히 사라져주기로 했어요. 아들 내외가 떠난 다음 날부터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울릴 수도 없었죠. 번호는 바꿨고 연락처는 다 지웠으니까요. 혹시 몰라 소연에게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아침 햇살을 맞았어요. 10수년을 일터에서 보낸 아침이었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현관 앞에서 나는 오히려 안심했어요. 소연은 주말이면 들렀어요. 반찬을 해오고 약속 없을 땐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아빠,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러냐. 요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어느 날은 사위가 함께 와서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버님, 월급 조금 모아서 준비했어요. 적지만 생활비에 보태세요. 아이고, 너희도 빠듯할 텐데. 아버님도 저 챙겨주시잖아요. 저도 그 마음 돌려드리고 싶어요. 나는 가만히 웃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뭘 기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며칠 뒤였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또렷하게 잡혔어요. 현도와 희정. 손에는 뭔가 서류 뭉치까지 들고 있었어요. 열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인터폰 소리는 계속 울렸지만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밖에서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소연이한테 왜 뒀냐고요? 지각치도 못해요? 저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저희도 아버지한테 할만큼 했는데 이건 진짜 불공평해요. 부모가 어떻게 이래요? 아버지, 한 번만 얘기 좀 하다니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문 두드리던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외침이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아버님, 저희 없이 살 수 있어요? 딸은 출가회인이에요. 정말 잘못하신 거라고요. 이번에는 울먹이며 사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손주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친손주잖아요. 친손주라고요? 그런 친손주가 할아버지가 갔는데 개인만 하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친손주를 갖다 붙이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소리는 멎었고 나는 커튼을 살짝 걷어 창밖을 봤어요. 길 건너편으로 둘이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내 마음도 그제야 완전히 닫혔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소연과 마주 앉았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구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